역사 재미없어? 재밌게 좀 배워보자. 너무 재밌어요. 한국사 원래 겁나 재밌는 거야. 이게 세계사 공부를 아, 해보면. 세계사가 낫지 않을까? 세계사가 나. 양이야 제부터 주지. 일단은 한국사를 지금 좀 배워놓으면 좋은 게 이거 너네 중간고사 때 들었던 애들은 첫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야. 역사 그거 나오는 거. 이제 전근대사가 있고 근현대사가 있잖아. 근데 중3 때 너네가 지금 배우는 거는 전근대사 범위가 75%예요. 그래서 너네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뭘 배웠냐면 아마 삼국시대 막 이런 거 배웠을 거고 2학기 때까지 고려시대 아니 1학기 끝날 때까지 고려시대를 다 배울 거예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조선시대 배우고 그다음에 근현대사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25% 2학기 기말고사 때 배울 거예요. 범위가 엄청 많은데 그거 되게 줄여가지고 배울 거야. 근데 고1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고1 때는 여기는 전근대사가 25%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조선시대 때까지 배우는 거를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때 해요. 그래서 중3 때 열심히 빡세게 해놓잖아요. 이 부분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고1 중간고사를 좀 꽁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해가니? 그래서 내년에도 내 이거 가져올 거거든. 너네는 내년에도 내년에도 그 통합 너네 나 한국 사서만 안 하는구나. 가끔씩 한국 사서를 내가 들어가게 되면 되도록 내가 들어갈 때는 요거 가지고 외우게 할 거기 때문에 내용은 좀 바뀌어. 교육과정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빡세게 해놓으면 내년에도 엄청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빡세게 해놓으십시오. 괜찮니? 그리고 근현대사가 75%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개화기까지 중간고사 때 여기 1학기 기말고사 때 개화기까지 배우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일제강점기 배우고 2학기 기말고사에는 현대사 그런 식으로 여기도 세 파트로 나눠서 들어가. 여기 뭐 고대, 그다음에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눠서 세 파트로 나눠서 들어가겠죠. 저 근현대사 이해가요? 그리고 고3 때 너네는 무조건적으로 수능을 봅니다. 수능.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거잖아. 그래서 수능도 이걸로 들어가요. 조선시대까지가 20문제 중에 5문제 나와. 현행 교육과정 상으로. 내년에는 교육과정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1대3 비율이잖아요. 25대 75% 1대3 비율이지. 내년에는 2대3 비율로 바뀔 겁니다. 이게 너무 조선시대까지 훨씬 역사가 많잖아. 근데 그 역사 많은 거를 다 후려쳐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때 다 배우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교육과정에 이렇게 짜여있는데 좀 맞지 않다 말해가지고 이거 예전에는 그냥 1대1 비율이었거든? 이전까지는 또 1대1 비율이었어. 그러다가 이게 뭐 좀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지. 수학이 초등학교 때 뭐 덧셈 뺄셈 배우고 사칙연산 배우고 중학교 때 인수분해 배우고 고등학교 때 몇차 방정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런 것처럼 연계 학습을 하려는 의도로 요때 이런 거 좀 빡세게 배우면은 그거 아니까 좀 적당히 배우고 여기서 조금 적당히 배우고 여기 좀 그 깊게 배우고 해가지고 연계적으로 학습이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나눠놨어. 나 때는 이렇게 안 배웠잖아. 나 때는 1대1 비율 비스무리하게 배웠어. 괜찮지? 예. 근데 내년 이런 비교를 막 받다 보니까 내년에 너네가 올라가는 거는 바뀐 교육과정이잖아요. 내년에는 교육과정 바뀐다는 소리 들었죠? 지금 고1들이 좀 불쌍하죠. 재수가 안 되는 세대라 가지고 너네는 좀 좋은 게 있잖아. 수능 칠 때 수능 재수생 비율이 좀 작을 거예요. 수능 칠 때는 약간 메리트가 있어. 근데 지금 고1들은 수능 치잖아. 그러면은 마지막 그 교육과정을 지금 현행 교육과정을 배우는 마지막 수능 세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재수생, 삼수생 마지막 막 정시 파이터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수능에서 상대적으로 억가를 좀 많이 당할 거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게 너네는 좀 상대적으로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지. 너네는 되게 깔끔해. 재수생, 삼수생들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지. 왜냐면은 지금 수능에서는 통합사회를 안 보거든. 근데 너네 때부터 통합사회가 수능에 들어가. 이것도 상대평가로 들어가요. 한국사는 절대평가거든. 근데 통합사회가 대신에 너네는 뭐 윤리학 사상이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뭐 한국지리라든가 이런 거 수능에서 안 봐도 되잖아. 오. 걔네들은 지금 그런 거 공부해서 수능을 공부하다가 너네랑 같이 수능을 봐야 되면 통합사회를 수능에 봐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수능 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너네는 좀 깔끔하게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근데 현행 수능 체계는 이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예요. 내용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이 망했어요. 옛날에는 한국사 시장이 되게 컸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수능 한국사 시장이. 설민석 들어봤죠? 지금은 나갔지만 설민석 세대가 이때 세대야.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다 이 시장이 망하고 다 어디로 갔냐면 공무원 한국사 시장으로 갔다가 공무원도 좀 망하고있잖아. 내가 공무원 한국사로 처음에 조교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학원 강사하면서 공무원 한국사 조교를 시작했어. 그래서 그 시장이 망해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왔지. 그래서 요새는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한능검 시장으로 다 옮겨가는 추세예요. 알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단 요 중3 때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해놓잖아. 그러면 내년에도 이들을 볼 수 있고 내후년에 수능 칠 때까지 계속 써먹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할 때 빡세게 해놓는 거고 지금 내용이 좀 교과서 분량보다 여러 교과서 합친 거기 때문에 분량이 조금 많을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역사가 너네가 재미가 없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용이 짧게가 뭐냐 너무 역사가 막 넓고 광범위한데 이거를 다 후려쳐가지고 암기만 해서 역사가 어려운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사극 볼 때 되게 재밌잖아요. 그다음에 야사 같은 거 썰 들을 때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되게 공부를 해야 역사가 재밌어. 근데 그러려면 나는 내 생각에는 역사 교과서가 더 두꺼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네는 싫겠지만 그러면 덜 지루할 거야. 덜 재미가 없을 거야. 근데 공부라는 건 결국 있잖아 흥미의 문제거든. 공부를 어떤 공부가 좀 다른 그래서 과목 선생님하고 상성이 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떤 과목이 좀 재밌어 저 선생님이 좀 좋아 그러면은 사람이 진짜 이기적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본성이야. 내가 좀 덜 힘든 걸 하려고 그래. 공부가 원래 다 재미가 없지. 그렇잖아. 근데 수학이랑 역사랑 있으면 역사가 조금 더 재밌어. 문제 푸는데 이게 좀 문제가 풀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럼 수학을 하기 싫어지게 돼. 그래서 역사만 하게 된단 말이야. 원래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과목에 조금은 흥미를 느끼잖아. 그러면 공부를 자동적으로 그거에만 치중하게 돼요. 어쩌다 보면은. 그래서 이걸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학원에서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넣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조금만 흥미를 느끼게 되면은 또 역사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좀 드립답 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했죠. 요 표준 편차가 어떻다? 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과 과목은 점수대가 어떻게 분포했습니까? 너네는 좀 다르지. 너네는 좀 다른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인데 통합사회 성적은 표준 편차가 되게 작다 그래요. 표준 편차가 뭐야? 표준 편차. 기억이 안 나요.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야. 근데 통합사회 성적은 어디에 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 60점에서 80점 사이에 다 분포되어 있어. 이해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먹고 가는 파트가 있단 말이야. 사회 같은 경우는 약간 도덕 문제 같은 게 있어. 글만 제대로 읽잖아. 문맥까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는 50점부터 시작해요. 거의. 이게 고등학교 때도 그래요. 고등학교는 더 심하지. 절대평가. 이게 상대평가니까. 근데 한두 문제 킬링 파트들이 있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되게 막 고차원적인 지식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공부했는데 항상 사회 문제 그거잖아. 이게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내용은 쉽고 문제를 볼 때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할 때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린다고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변별력을 해야 되니까 상대평가잖아. 다 100점 맞으면 1등급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어떻게든 그건 막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킬링 파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90점 이상 맞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2에서 30점대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텅 비고 90점에서 100점대가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넘을 수 없는 암기의 벽이 있거든. 역사는 분량이 좀 많아요. 사회보다. 유일하게 사탐 과목이 그 이과 과목들보다 분량에서 좀 처발려요. 그래서 지구과학이 웬만한 사회 사회문학, 생활 이런 거 되게 분량이 적거든. 그런 거보다 분량이 한 2배, 3배 됩니다. 이과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과 과목을 분량으로 처발할 수 있는 과목이 세계사예요. 수능 세계사. 선택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문제를 굳이 어렵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왜? 분량 자체가 변별력이 되니까. 이걸 공부하면 맞추고 이거 공부를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역사도 분량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꼬아서 내요. 사회는 굉장히 문제를 꼬아서 내는 편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언어 영역을 좀 잘해야 되는 과목이야. 근데 얘는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거야. 이게 외우는 분량이네.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알려준 거. 이거를 외우면 맞추고 이거를 못 외우면 틀려요. 전 암기 과목이 싫어요. 그래서 최대한 암기를 도우려고 이해식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내가 많이 가져온 거야 분량을. 괜찮지? 그래서 요거를 넣으면은 90점, 100점 다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약간 벼락치기가 가능한 과목입니다. 근데 벼락치기가 하루 만에 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미리 좀 해놓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나는 이게 수시로 진도 나오고 테스트도 보고 할 거예요. 이거 똑같이 88개 쓰면 되거든. 똑같이 락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 화이팅. 이거 총 4장만 외우면 3.5장이다. 이거 너네는 심지어 역사 그 삼국시대 문화 파트가 반으로 잘리잖아. 삼국시대는 시험 범위 안 들어가더라고. 시험 범위 받았는데. 그래서 문화 파트 요게 정치사 전체고 고대 정치사 전체고 그다음에 고대 문화가 절반 들어갈 거고 그럼 1.5페이지잖아. 고려 시대는 또 문화 파트가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고려시대 2페이지 해가지고 총 3.5페이지 외우면 기말고사 대비가 끝나요. 근데 이제 한 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거지. 괜찮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사전 설명이었고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잘못. 뭘 이제 자이씨. 아 근데 너네가 앞에가 시험 보면 안 들어가지고 개꿀일 수도 있고. 근데 첫 시간은 요거를 하는 항상. 역사 얘기 전반적으로 좀 보려면은 역사는 공부할 때는 요 얘기를 하거든 내가. 스케치처럼 그러니까 미술 그림 그리듯이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데 그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내가 만약에 뭐 집을 그릴 거다. 집을 그리잖아 이렇게. 집을 그릴 때 제일 먼저 그리는 게 스케치부터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집을 그릴 때 지붕 먼저 그리고 지붕에 색칠하고 디테일을 넣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 넣고 이렇게 하면 역사가 망해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제일 먼저 뼈대부터 세우고 드로잉부터 하고 그 위에 색칠하고 그러니까 2회독, 3회독, 4회독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역사 가르칠 때도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가르칠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연도 외우는 거 싫지만 기본적인 연도를 외워야 돼요. 기본적인 연도. 아주 기본적인 연도들입니다. 몇 개만 설명을 할 거예요. 괜찮지? 뭐 어디 빈칸 적을 데가 없나? 공책 같은 거 하나 들고 오세요 앞으로. 공책 같은 거 조금 적어야 될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빈칸이 없네. 어디 뭐 적을 거 공책 하나 꺼내가지고 나눠주세요. 연도 시험에 안 나오는.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연도들이야. 어떤 거냐면 고려 건국 연도라고 해. 그다음에 조선 건국 연도. 이게 몇 세기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연도 안 나와. 연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는. 근데 이게 딱 뼈대를 세워 놓으면은 시대 구분할 때 이게 이거거든.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뭐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거든. 연도를 묻진 않아. 역사 시험에서 어느 역사 시험에도 연도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 순서 묻는 거 먼저 맨날 나와요. 맞아요. 이해가지? 그래서 뭐 기억 이 제시문 주고 기억 상황이야. 기억 상황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쓰시오. 혹은 기억 사건의 배경이 된 사건을 쓰시오. 그러면 이전 상황이잖아. 기억 사건의 결과를 쓰시오. 이후 상황이잖아. 이런 건 맨날 나온다고. 그리고 막 이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연도 있는 거 이거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거 나오는데 애들이 왜 틀리냐면은 이거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배워.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 기역이랑 니은이랑 순서 묻으라면 다 맞거든 애들이. 다 맞추거든. 디귿이랑 리을이랑 순서 고르시면 애들 다 맞춰요. 왜냐면 이거 다음에 이거라고 배우고 이거 다음에 이거라고 배우니까. 근데 역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막 이거의 결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근데 중간에 막 다 잘라먹고 기역이랑 리을 순서를 도와주려면 못 구해요. 왜? 나는 기역 다음에 니은 나오는 걸 알거든. 니은 다음에 디귿 나오는 걸 알아. 근데 디귿 다음에 리을 나온 것도 아는데 기역 다음에 리을은 순서를 몰라. 뭔 느낌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도는 외우라 그래. 진짜 핵심 연도. 많이 외우라고 안 해요. 연도 같은 것도 나도 그렇게 중요시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이 인과관계를 따라가는데 그 인과관계 최초의 근원이 되는 사건들은 외워야 돼. 괜찮지? 그래서 조선 건국 연도, 그다음에 그 분기점 가르는 연도 이런 거는 좀 외우라고 합니다. 근데 외울 때도 내가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고. 어떻게 하면 애들 잘 외우게 할까? 여튼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첫 시간이니까 기본부터 하고 합니다. 기본시. 그다음에 삼국시대 다음 뭐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통일신라. 그래서 통일시대 한 거죠. 통일. 삼국 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고려의 무슨 통일이야? 부산국 통일. 그다음에 고려가 멸망하고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조선이 만들어지고 조선이 멸망하고는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거지. 1920년에 망해요. 1910년에 망해요. 한일 합방되면서 그때까지 얘기하는 거. 신라의 삼국 통일 몇 년도면요? 676년도입니다. 676년. 이거는 다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여기 연도들은 다 외워야 돼. 특히나 뭐 후삼국 시대에서 후삼국 전쟁 과정 이런 거 묻는 거 어렵게 나오면 애 다 틀립니다. 공책이 있어. 공책 하나 나눠주세요. 공책이 없니? 한 장만 뜯어. 몇 장만 좀 찢어서 나눠. 싫은데? 땡큐. 여기는 너네 시험 범위잖아. 1세기라서 신라 삼국 통일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 다 외워야 돼. 고려는 안 어? 해도 돼요. 고려는 안 해도 돼요. 고려 다 외우지. 고려까지 들어가는데 너네 시험 범위. 고려 정치까지 들어가. 미안도 일국까지 들어가. 여기까지 들어가. 여기까지. 끔찍하다. 조선은 안 나와요.
조선 안 나오지. 조선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뭐라고? 그 어디서부터 시작? 너네 7세기부터 삼국 뭐 남북국 시대부터. 그러니까 그 신라 말해. 나당 전쟁 거기부터 들어가요 시험 범위가. 왠지 기억나. 신라랑 경나라랑 전쟁한 거. 나당 전쟁이죠 그래서. 나랑 연합 아니에요? 나당 연합하고 나서 그 당나라가 배신 때리잖아. 원래 백제 영역을 신라가 먹기로 했는데 백제에다 뭐 웅진 도독부 이런 거 설치하고 하니까 신라가 꼴 받아가지고 싸우잖아요. 다. 웅진 도덕법으로. 내가 지금도 가르쳐 줄 거야 이제 쭉 이제 수업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안동 도호구는. 그렇지 그게 고구려에 설치한 거고 웅진 도독부는 백제 지역에 웅진이 위례성 웅진 사비 백제 수도 맨처이잖아. 다 모르지 다 모르는데 지금 다 할 겁니다. 여튼 676년이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뭐냐면 936년이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제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는 게 삼국시대잖아.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는데 삼국의 운명을 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고대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니까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뭐 주사위를 굴렸겠지만 우리는 뭘 했냐면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했다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래서 신라가 뭘 던졌냐면 윷을 던졌어. 윷 나오면 목숨 하나 더 얻는 거잖아. 한 번 더 놓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유치유 한 거예요, 신라가. 유치유라고 유치유 신라가 유치유 해가지고 목숨 하나 더 한 겁니다. 아니 근데 내가 연도를 외워야 되는데 너무 그냥 연도를 외우면 힘들잖아. 힘드니까 나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어떻게. 지금 왜? 교환아 교환이 화났어. 교환이 왜 안 왔어? 근데 누가 그렇게 통일한 거야? 누가 통일한 거야? 아니 여기는 유치윤 해가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나서 발해랑 그 통일 신라랑 쭉 가다가 누가 다시 부흥 운동을 일으킨 거지? 후백제랑 후고구려가 부흥 운동을 일으켰잖아. 궁이. 그렇지 궁예 후고구려. 그다음에 백제가 견훤이 후백제 막 정복하고 한 거잖아. 그래서 백제는 멸망했지만 고구려는 세잖아 좀. 고구려는 세요 구세유. 고구려는 세유 구세유. 예전에 뭐 내가 유치유 하니까 글세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노용이 했는데 여튼 고구려는 세유 그렇게 글세유. 조선시대는 몇 년도에 1392년입니다. 안 써도 되죠. 그러면 뭐 드라마 조선시대니까 2학기 때 알겠지. 여기는 그냥 뭐 어차피 근데 뭐 써놨고 외우지 말고요 일상부.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 이때까지는 아직 그 고구려 뭐 백제 신라 이런 삼국 유민 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백제 사람이다 신라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 고구려 말까지. 근데 고려 말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나라가 쳐들어와요. 몽골이랑 싸우면서 이전까지는 뭐 이런 게 있었어. 그 고려는 들어가니까 무신집권기 때 백제 부흥 운동 이런 거 일어났습니다. 고려 시대까지 고려 중기까지 고구려 부흥 운동 이런 거 일어났다고. 내가 고구려 사람 내가 통일 신라의 사람이라는 거야. 고려의 사람이라는 것보다 내가 신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다고. 백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다고. 근데 고려 말쯤 되면은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온 국토가 다 쳐맞아요. 그래서 나도 한 방 나도 한 방 다 같이 죽창 한 방이면은 내가 사실은 얘랑 똑같이 맞고 있는 처지였네. 동병상련의 의식이 생긴다고. 그래서 단군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보도되는 게 이때예요. 고려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가 나오는 게 이전까지는 안 나와. 이전까지는 그냥 평양 지역의 산신령이었어요, 단군은. 근데 이제 한민족을 뭉칠 수 있는 어떤 존재의 개념이 필요해진 거지. 왜? 원나라 다 같이 써맞으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나라 이름 뭐가 된 거예요? 조선이 된 거예요. 단군이 만든 나라가 고조선이다. 그거 따서 만든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는 세유 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거는 너무 좀 식상하니까 그만두자. 이런 것도 식상하니까 그만두자. 왜? 식상하니까 그만두자고. 식상하니까 그만두자고. 날 때리는 거 이거. 그리고 대한제국은 한 505년 정도 505년 정도 지나가지고 좀 낡았죠. 실제로 이게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고종 황제가 원래 고종 고종 왕이었다가 이제 제국을 선포한 거죠. 근대화 시기에 맞춰서 근대 개혁하면서 광무 개혁을 합니다. 광무 개혁하면서 조선이 왕국이 아니라 제국임을 선포한 게 대한제국이야. 저 옛날에 그 삼한 지역에 나오는 그 한자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큰 한 제국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이에요. 그러면 조선이 멸망한 게 아니라 그냥 고친 거죠. 어떻게 고쳤냐면 낡았으니까 이쁘게 고친 거예요. 이쁘게 고쳤어요. 이쁘게 고쳤다고 괜찮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돼요.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아, 정근이 갑자기. 왜? 그리고 머리 냄새. 고려 시대를 둘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은 고려 시대 여기는 나중에 그걸 얘기할 겁니다. 그 후삼국 통일 전쟁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거야. 후삼국 통일 뭐 그냥 뭐 고구려가 뭐 말망하고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하고 이런 걸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면 고려 시대를 둘로 나누잖아. 그럼 고려 중기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눈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이 사건, 그렇지. 좋아요. 이 무신정변 이전에 고려 전기라고 하고 무신정변 이후를 고려 후기라고 합니다. 몇 년도냐면 중간이죠. 1170년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인들이잖아요. 칼 들고 싸우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쌍칼이죠. 일일이 쌍칼이죠. 쌍칼 들고 침공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쌍칼 들고 무신들이 침공에 들어온 거죠. 침공. 기억나죠? 괜찮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돼가지고 여기는 절반 딱 그래서 요것도 고려 후기도 둘로 나눠가지고 이거 딱 100년이거든요. 1270년에 개경판도 하고 요때 이후로는 원 간섭기라고 해.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조선시대를 딱 절반 후반으로 나눈 역사적 사건은 뭐냐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1592년이에요. 딱 200년 걸렸습니다. 뭐라고? 병자호란도 맞지 않아요? 병자호란 양란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합쳐가지고 양란을 계기로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로 나눕니다. 괜찮니? 여기는 시험 보면 약간 짧게 할 거야. 근데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임진왜란 누구랑 싸운 거야? 일본이랑. 조선 싸운 건데 거기 제일 유명한 장군 누구예요? 조선에서. 이순신 맞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딱 거북선 위에 올라가지고 저기 일본 애들 쳐들어오는 걸 보는 거지. 그러면서 야 너네가 조선을 막 약탈하고 막 침략하고 막 이렇게 너네가 이런 야만인들 그래서 너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해가지고 이러고도 사람이냐 해가지고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난 이런 사건이 괜찮죠? 여기도 취향제인가? 이런 캐릭터 좋아.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 또 여기 좀 반으로 나눠가지고 근대의 시작을 어떤 걸로 보냐면 우리 강화도 조약으로 봐요. 강화도 조약은 누구랑 맺은 조약입니까? 일본이랑 조선. 일본이랑 조선이랑 맺은 거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어때요? 빡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빡쳐 이유가 1876년 나오줍니다. 일본 빡쳐 이유. 괜찮지?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으면 좋아. 그만 웃어. 자 다시 예언아. 신라의 삼국통일 몇 년도라고? 신라의 삼국통일. 676. 그렇지 유치유 했잖아 유치유. 혜연아 고려 후삼국통일이 어디라고? 고삼이요. 그치 구세유 고구려는 세유. 근데 구세유, 진짜 구세유. 외워지긴 외워진다. 이렇게라도 외울 수 있으면 좋죠. 조선은 뭐라고? 식상하니 그만두자. 그만두자. 여기는 이쁘게 고쳤다 이렇게. 괜찮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신라의 삼국통일이랑 고려 후삼국통일. 왜냐면 여기 시기 판단 문제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 순서를 모르시고 이런 거 나오잖아.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나오면 다 틀려야 돼. 여기 어려워서.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니다. 이거 뭐 살수대첩 이런 거는 좀 들어가는 건 수업 시간에 한 거고 여기는 핵심 연도만 외우는 거니까. 자 유치를 놀았는데 윷놀이를 하는 거잖아. 윷놀이를 하는데 신라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이기려고 뭘 했냐면은 고구려랑 백제가 윷을 못 던지도록 고구려 백제의 팔을 하나씩 잘랐어. 그래서 고구려는 한쪽 발이 없는 상태로 윷놀이를 한 거고 백제는 양쪽 팔이 없는 상태로 윷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당연히 이겼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팔을 뺍니다. 668입니다. 이게 몇 년도냐면 고구려 멸망입니다. 고구려는 힘이 좀 세잖아. 백제보다 고구려가 좀 센 느낌이 있죠 우리가. 고구려는 힘이 세기 때문에 고구려는 한쪽 팔밖에 못 뺀 거야. 그래서 팔을 뺐어. 그래서 고구려 망할 망창만 알죠? 망할 망창입니다. 고구려 망했다고.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양쪽 팔을 다 뺐어요. 그러면 팔 빼기 한 거죠. 맞죠? 그럼 백제가 양쪽 팔이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그냥 바로 멸망한 거죠. 빨리 망했어. 백제가 더 빨리 망했겠지. 느낌상 이제 고구려가 백제보다 더 센 느낌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백제의 망. 괜찮죠? 자 그럼 옆에 잠깐.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몇 년도라고? 후삼국 통일. 936년도인데 이 고구려가 후삼국 통일 전쟁을 할 때 고려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이제 통일 신라가 막 부패해가고 있고 신라한테 왕권이 약화되고 막 민중 동기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한 거잖아. 지방 세력들이 성장할 때 막 백제 일어나고 부여 일어나니까 아씨 백제가 그 뭐 망한 거에 대한 원수를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고구려가 멸망한 원수를 받겠다. 그래서 뭐 18로 외워도 되고 한쪽 팔을 빼다니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자 고구려가 멸망하다니 18 그래서 918년입니다. 고구려의 한쪽 팔을 빼다니 18 이러면 18 된 거야 여기. 괜찮죠? 그래서 고구려 고려가 건국한 거예요. 고려가 건국. 고려 건국이 918년입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936년이고 고려 자체가 건국한 건 918년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후 백제가 건국한 게 900년이에요. 약간 평행세계 같은 느낌으로 외우세요. 후 백제 건국. 여기는 고구려가 망했다니 18 이런 거죠. 고려 건국. 여기는 백제가 망했다니 18 이런 거 후 백제가 건국된 거지. 괜찮니?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게 막 들어갈 거냐면은 웅진이 어디니? 백제 수도 변천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백제. 미래성이 한 성이고 지금 서울 지역입니다. 미래성, 웅진성, 사비성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사비천도. 사비천도 성만 업적으로 나오지. 그거 얘기야. 수업 때 다 했겠죠.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제일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웅진 도독부가 설치됐다. 이거는 백제 지역에 설치한 거겠죠. 백제가 멸망한 후에 그 당나라에서 이거 백제 원래 나당 연합이 이루어진 그게 그거야. 당나라도 고구려한테 쳐맞고 그 안시성 전투입니다. 그다음에 신라도 백제한테 쳐맞을 거예요. 대하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쳐맞은 애들끼리 둘이 동맹 맺고 나당 연합군 한 다음에 고구려 백제 차례를 멸망시킨 거예요. 괜찮죠? 근데 원래 약속은 뭐였냐면 백제 땅은 신라가 갖고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가지고 한 게 최초의 약속이었어. 근데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걸 설치해가지고 나당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당나라가. 그래서 그러니까 신라를 당나라의 지방 정권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런 거 일어나니까 나당 전쟁이 일어난 거죠. 신라가 빡치잖아. 원래 약속은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웅진 도독부가 설치된 거면은 어디에 들어가겠니? 여기 뭐 신라 통일 이후에 1번, 신라 통일 이후,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구려 망하기 전에 이게 2번, 백제가 망하기 전에 3번, 백제가 망하기 전 4번 이렇게 하면 웅진 도독부는 어디 들어가겠어요? 3번에 들어가겠지. 백제가 망하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 망하고 사이에 이게 들어갈 거야. 왜? 웅진 도독부는 백제가 망하고 난 자리에 백제 멸망한 지역에 당나라가 설치한 지방 관도 기구라고요. 웅진 도독부는 백제가 망한 직후에 설치된 거예요. 66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연도가 이렇게 올라가. 여기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은 백제 부흥운동은 언제 들어가니? 1. 백제 부흥운동이 3번에 들어가겠지. 백제가 멸망해야 백제 부흥운동을 할 거니까. 괜찮죠? 고구려 막 이런 거 나올 거야. 복신 도침이라든가 흑치상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괜찮지? 그다음에 나당 동맹이 맺어지려면 어디에 들어가겠니? 나당 동맹. 여기 2번에 들어가. 2번에. 나당 동맹은 4번이지. 나당 동맹. 나당 전쟁은 어디 들어가야 돼? 2번이거든. 신라가 처음에 이렇게 빡쳤거든. 이런 거 백제나 웅진 도독부 같은 거 설치하고 신라에는 뭐 계림 도독부 같은 거 설치하니까 이렇게 빡쳤는데 아직은 참았어. 왜? 아직 고구려가 남아 있잖아. 공통의 적이 남아 있잖아.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둘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당 전쟁은 여기 들어가. 나당 동맹은 여기 들어가고. 고구려 부흥운동 어디 들어가겠니? 2번에 들어갈 거야. 괜찮죠? 그다음에 그 뭐 기벌포 매서송 전투 막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나당 전쟁의 마지막 그 결과입니다. 그런 게 2번에 들어가겠지. 신라 삼국통일 직전에 들어가는 거. 이해가요?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도 이거 직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하는 게 나오고 나당 전쟁 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 나올 거야. 근데 이거를 막 난잡하게 막 내놓으면은 너네가 이 순서를 명확히 안 잡아놓으면 전 후관계를 몰라.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연결하시고 문제 다 틀리려고 이거는. 그래서 일부러 빡세게 가르치는 겁니다. 괜찮지? 이 정도 연도도 외워라. 안 어렵죠? 어렵나?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 후 고구려가 있어. 후 고구려는 901년에 건국됩니다. 후
후백제가 건국하고 난 직후에 후고구려가 건국되고 후고구려 궁의 밑에 있던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고려를 세운 거야. 괜찮지? 그러면은 후백제랑 후고구려가 무언가를 한다. 라는 여기 1번 다시 후삼국 고려 통일이 2번 고려 건국하고 나서 2번 여기 3번 여기 후고구려 만들어지기 전에 4번 이런 거 나오면은 후고구려가 무언가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다 어디 들어가야 돼? 다 3번이야 3번. 왜냐면 고려가 건국하고 나서는 후고구려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왕건이 나주를 점령했어. 근데 이거는 너네 아직 안 배웠지만 왕건이 나주를 점령한 거는 궁의 밑에 있을 때 한 거야. 그리고 후고구려 국교가 마진으로 변경됐다. 혹은 수도를 철원으로 천도했다. 남하철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남하저 철퇴로 쳐맞을까봐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킬 거야. 너네 태조 앞을 안 봐서 그래. 태조 앞을 보면 궁예가 막판에 미쳐가지고 다 철퇴로 때려주고 가거든. 그래서 남하저 철퇴로 맞을까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918년. 그래서 남하철퇴, 나주 정벌, 마진 국호 변경, 철원 천도, 그다음에 태봉 국호 변경 이런 거 나오면 다 3번에 들어가. 괜찮니? 그럼 이제 고려랑 이까지 다 시험 봅니다 너네. 고려까지는 고려랑 후백제랑 싸우는 게 나와. 다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 여기 들어가야 돼. 이해가요? 1, 2천 전투라든가 그다음에 공산 전투, 고창 전투, 공창 전투, 1, 2천 전투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간다. 이해가지? 그래서 연도를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신라의 삼국 통일이 몇 년도라고? 676년입니다. 676년. 자, 고구려 멸망이 몇 년도라고? 668이야. 8을 좀 뺀 거죠. 백제 멸망이? 660이야.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언제라고? 9세이후 고구려는 세이후 뭐 이런 거죠. 98. 98이고 여기는 900이고 이게 뭐라고? 918년이 뭐예요? 고려 건국. 고려 건국. 그렇지 여기는 후백제. 900제 건국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이게 아주 제일 기초야. 아주 제일 기초. 베이직. 이거 그리고 이거를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2분 남았네. 여기까지 하자. 이 교시는. 자기가 재미없다고? 아, 살짝 저기야. 미친. 아, 그게 뭐네. 자, 이거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배경 설명한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국시대 4세기, 5세기, 6세기 전성기 나라랑 전성기 왕이랑 누구야? 백제 백제. 금주고 그렇지. 4세기는 백제, 전성기 왕 금주왕. 대토 그렇지. 신라 5년은 광장이죠. 광대토대왕 장수왕이고. 6세기가 신라고 그때가 진흥왕인데 아마 6까지는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6세기에 성왕도 나오잖아. 백제랑 신라는 전성기고 백제는 중흥기라고 합니다. 중흥은 다시 부흥한다는 거야. 거듭 충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4세기 때 백제가 한번 전성기를 맞았잖아. 근조가 때. 성왕이 거듭 중흥한다 그래서 중흥기라는 표현을 써요. 6세기 백제는. 그리고 신라는 전성기로 신라를 진행하면 돼. 근데 이렇게 6세기 때 전성기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5세기에 장수왕이 되게 오래 집권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수에서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장수를 해가지고 일단 강력한 왕권을 딱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5세기 거의 내내 통치한 70년, 80년 통치하거든. 그리고 얘가 왕 딱 죽으니까 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루어진 왕권이 이 장수왕의 부재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세기에 여기는 첫 페이지라 가지고 안 가져왔지만 6세기에는 고구려 왕은 안 나와요. 너네가 교과서에서 배워도 6세기에 고구려 왕은 안 나와 있어. 신라랑 백제왕만 나와요. 신라는 진흥왕, 그다음에 뭐 무열왕, 신라는 진흥왕이랑 거기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 6세기 왕이야. 그다음에 백제는 무령왕이랑 상왕이 6세기 백제왕입니다. 근데 고구려 6세기 왕은 교과서에 안 나와요. 업적이 없어. 여기 막 엄청나게 왕도 자주 바뀌고 뭐 귀족들이 수상이 누구야? 고구려 수상은 바베케 뭐 화백희야. 신라가 화백희고 고구려 대망리. 어? 대망리. 그렇지 대망리지. 대대로 혹은 대망리지라고 불리는 고구려 귀족회의의 수상을 뽑기 위해서 귀족들이 서로 막 전쟁을 할 때 왕은 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역사서에. 그러니까 왕은 되게 약했던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6세기 내내 참았습니다. 신라한테 참았고 백제한테 참았고. 이해가지? 그래서 6세기 말쯤 되면은 원래 왕권이 강화되려면은 왕권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좀 참아줘야 돼요. 바깥에다가 다른
요 연맹왕국 단계잖아. 처음에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군장 국가에서 요 동해 옥전의 군장 국가 단계에서 끝났지. 그래서 여러 그 부족들이 요 부족 한 부족입니다. 한 부족이 있는 다스리는 지배 체제고 이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연맹왕국이죠. 네. 그래서 가야 같은 경우는 육가의 연맹이었고 고구려 초기 연맹왕국 단계는 오부 체제였지. 부여도 오부 체제였고. 그렇지. 근데 이 오부 체제의 연맹왕국 단계에서 고대 국가 혹은 중앙 집권 국가입니다. 고대 국가로 넘어가려면은 왕권이 강화되려면 이라는 뜻이야. 왕권이 강화되려면 좀 쳐맞아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가 소수림왕 때 율령 뭐 태학 불교 이런 거 할 수 있었던 거 이유가 뭐야? 불태울 거야. 다 불태울 거죠. 우리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야. 고원왕이 죽었어요. 고원왕이 죽어가지고 다 불태울 거야 하면서 불교 태학 율령 방방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근데 그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원인이 뭐였냐면은 고구원왕의 죽음이에요. 자, 고구려 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고구려 귀족 입장. 다른 나라랑 교류가 없잖아. 다른 나라랑 교류가 없으면 무조건 나는 뭐가 좋은 거야? 왕보다 귀족 권력이 강한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국가 권력이 분산된다고 필연적으로. 전체 국력은 쇠퇴하더라도 근데 외부랑 싸움이 없어. 그럼 내 권력이 더 강한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외부랑 교류를 해가지고 내가 처맞았잖아. 그러면은 내가 내 권력을 포기 안 하고 계속 왕권을 엉두르려고 하다가는 내가 귀족 지위마저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면. 그래서 처맞게 되면은 왕권이 강해져요. 보통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다고. 여기도 고국 원왕이 죽었으니까 아들레미 소수림왕이 막 율령만파하고 하는 거잖아요. 위계질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 관등제 관복제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이해가니? 관등 원래 이 오부족 연맹 체제에서는 오부 체제에서는 사자 조위 선인이 어디 있냐면 왕 밑에도 사자 조위 선인이 있고 졸로부 밑에 그다음에 순노부 밑에도 사자 조위 선인이 따로 있었어. 계급이 다 따로 가고 있었다고. 이해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사자는 여기 사자보다 높지만 여기 사자가 얘 사자 말을 듣겠니? 안 듣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왕 밑으로 쫙 줄을 세우는 게 관등제예요. 율령왕부와 함께 이루어져요. 율령왕부가 법 정비이기 때문에. 괜찮지? 여튼 그래서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왕권이 딱 강했다가 그 강한 왕이 딱 무너지고 나서 고구려가 좀 잘 나갈 때니까 귀족 권력이 다시 강해졌단 말이야. 6세기에. 6세기 내내 고구려 그 신라 백제한테 쳐맞았지. 그래서 6세기 말쯤 되면은 왕권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게 좀 대중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어. 이해가니? 그래서 영양왕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오는데 영양왕 때 대외 확장 뭐 그 전쟁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왕권도 좀 강화될 수 있고 이런 거고. 근데 그 요 앞에 온달 용어가 온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온달이 왜 바보 온달이 됐습니까? 온달 바보 온달이잖아. 평화공주랑 온달 그 얘기죠. 바보 온달. 왜 온달이 바보로 역사서에 이름이 남았어? 노래. 뭔 노래야? 그 서동이고. 서동이 아니야 노래. 그런 거. 평화공주 하는 거. 얘가 평화공주 사위로 들어오는 건데 바깥에서 외부에서 데리고 온 인사예요. 원래 보통 귀족 아니면 그 고위급 장군이나 관료들은 다 누가 해? 오부의 귀족들이 해.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 핏줄 좋은 애들 했다고. 근데 지금 막 전쟁을 수행하는 시기니까 이 높은 권위에 있는 장군직을 누구를 앉혔다는 거야. 그냥 싸움 잘하는 애, 권력 중심이랑 관계 없는 애랑 뽑아가지고 얘한테 중체를 맡겠다는 거야. 근데 얘네는 귀족들에 비해서 어때? 글도 제대로 모를 거 아니야. 무식한 놈일 거 아니야. 그냥 싸움만 잘하는 놈일 거 아니야. 그래서 바보 온달이에요. 근데 당연히 외부 인사니까 여기 중앙 권력하고 관계가 없는 인사니까 나를 뽑아준 누구한테 충성하겠어? 왕에 충성하는 거예요. 왕권 말이에요. 영양왕이랑 그 이전 왕 때 활약하는 인물입니다. 괜찮죠? 여기 안 나오나? 아씨 이거는 나오네. 2번이 온달입니다. 2번이 온달 전사. 신라랑 싸울 때야. 2번이 온달 전사. 그래서 여기 영양왕쯤 되면은 고구려가 6세기에 처발리던 고구려가 다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어라는 뜻이야. 그 상징적 인물이 온달입니다. 그리고 이문진이 3번에 신집 5번이라고 써요. 신집 5번입니다. 역사서 삼국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역사서 쓴 거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삼국사기 한참 뒤에 나와. 고구려가 이문진이 신집 5번 단출인 거고 백제는 고흥이 서기 진흥왕 때 거칠국어 국사 이런 거 문화파트에 나올 텐데 안 배우니 처음 듣냐? 학교 프린트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여튼 영양학 그 고구려도 아마 다 전성기 때 역사서 편찬하거든요. 전성기 때 역사서 편찬하는데 고구려도 아마 뭐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때 역사서가 편찬됐을 거야. 근데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어떤 것만 기록에 남아 있냐면은 영양학 때 유기 100권을 간추려서 신집 5권으로 새롭게 편찬했다는 용어만 남아 있어.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편찬됐겠거니 하는 겁니다. 기록이 안 나와서 몰라요. 근데 이거를 간추려서 이제 편찬한 요 역사서만 남아서 내려오고 있는 거지. 괜찮죠? 근데 어쨌든 요때가 잘 나가던 시기예요. 나름 또 고구려가 다시 약간 중흥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누구랑 싸웠어? 수랑 싸워가지고 살수 대첩하던 시기예요. 이게 원래 이전까지는 남북국 시대였단 말이에요. 남북국 시대 중국은. 그래서 고구려는 주로 북주랑 교류하고 밑에는 남주랑 교류하고 이렇게 중국이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 고구려는 얘네들이랑 계속 싸웠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분열된 시기라서 장수왕이 막 남진정책, 평양천도 이런 거 했던 게 가능했던 거야. 근데 요 시기에 뭐 이게 6세기 말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했어요. 이것도 뭐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런 말 들어봤잖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우리가? 비둘기가 뭔 비둘기가 많아. 그거랑 전혀 옛날에 비둘기 이렇게 많이 뭐 있었다는 사실도 없는데 비둘기랑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뭐 다 좋은 얘기지 뭐 국력이 작아가지고 혹은 뭐 전쟁을 막 이렇게 먼저 선방을 칠 정도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됐다. 전 전쟁을 이렇게 뭐 지키는 거밖에 내가 먼저 쳐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어서 막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만주벌판이야. 근데 먼저 쳐들어가기 좀 애매해서 그래서 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됐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산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반도잖아, 그렇지? 반도는 뭐가 특이야? 삼면이 바다고 나중에 문 아파트에도 나올 얘기인데 우리 무덤 짓잖아요. 탑도 만들잖아. 우린 다 무슨 무덤 무슨 탑 지어요? 승탑. 승탑도 있고 돌로 돌로 만들어. 돌무덤 지을 거고 돌탑 지을 거예요. 우리 불국사 3층 석탑이잖아. 석탑. 그렇지. 미륵사지 석탑이잖아. 그렇죠. 다 돌 가지고 짓는다고. 왜? 원래 반도는 모든 전 세계 공통이야. 반도라는 거는 원래 주변보다 여기만 또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원래 산이 많습니다. 원래 지대가 높아 반도는. 이해가요? 산이 많으면 산 통째로가 다 돌이야. 그래서 원래 뭐든 조각품이든 집이든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짓는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돌이 많으니까 다 돌탑, 돌무덤 지을 거야. 이해가니? 근데 중국은 여기는 산이 별로 없단 말이야. 여기 다 농경 지역으로 이 위에가 한강하고 밑에가 양쯔강인데 이 넓은 황하강의 평야 지대에서 발원한 민족이 중국 한족이야. 그래서 한족들은 주변에 돌이 없으니까 뭐 가지고 무덤이나 그다음에 탑 같은 거 만들 거냐면 뭐 벽돌. 그렇지, 벽돌이에요. 벽돌은 참고로 돌이 아닙니다. 우리 구운 거 아니야? 그렇지. 뭘 구운 거야? 흙. 진흙을 구운 거야. 그렇지. 흙을 구워서 그래서 빨간 벽돌질 생각해보잖아. 빨간 벽돌질 생각해보면 빨간 벽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지. 왜 모양이 다 똑같아요? 틀에 구워. 그렇지. 진흙을 똑같은 모양의 틀에 구워가지고 만든 게 벽돌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는 다 주변에 진흙밖에 없으니까 다 벽돌 무덤 만든다고. 이해가요? 무덤도 벽돌 무덤 만들 거고 탑도 벽돌 탑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 남조와의 교류하면서 백제가 특이하게 만든 무덤이 하나 있어. 우리나라 원래 다 무덤 만들 때 다 돌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딱 하나 벽돌로 만든 무덤이 있습니다. 힌트. 뭔지 알 것 같아. 백제 이름 아는데. 무령왕릉.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이야. 그래서 무령왕릉이 어떤 거의 증거로 나와요? 중국 남조와의 교류 증거로 나와. 중국 남조와의 교류 증거. 왜? 벽돌은 원래 중국에서 만드니까.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에 하시면 중국 양식을 따온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탑이나 뭐 무덤 같은 거 만드냐? 보통은 나무 무덤에 네? 나무를 사용한 무덤이나 나무 불상, 나무 탑 이런 게 많아요. 나무 목탑들이 많습니다. 똑같아져. 여튼 이렇게 그 반도 지역에서는 전쟁 양식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산이 많댔잖아. 그러면 전쟁할 때 가장 방어하는 입장에서 뭐가 제일 유리해?
방어하는 내가 방어하는 입장에서 전쟁할 때 어떤 식으로 전쟁이 수행되겠냐.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산 거기서 할 쏠 거예요. 이해가니? 근데 얘네들은 주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거야? 위에 넓은 벌판에 있는 애들, 만주 벌판에 사는 말 사람들. 타면서 그렇지, 말 타면서 맞다이. 맞다이 까는 거를 선호할 거예요. 회전이라고 해요. 대규모 다이다이로 까는 대규모 전면전을 회전이라고 하는데 회전의 형식으로 전투가 수행되는 걸 선호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방을 치잖아. 반도에 사는 애들이 일로 쳐들어가는 거면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전투 스타일을 버리고, 내가 훈련한 전투 스타일을 버리고 남들한테 유리한 스타일로 싸우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는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없는 지역이고 농경 한계선 이북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못 지으니까 보통은 여기서 여기로 먹을 거 찾으러 쳐들어오는데 그때 우리는 막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그래서 화려의 민족이 된 거죠. 전쟁 수행 양식이 좀 그랬으니까. 근데 중국은 뭐라 그래? 중국은 중국의 창, 조선의 활, 그다음에 일본의 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창을 쓴다는 거는 대규모 군단 병력을 운용한다는 거야. 이해가니? 군단의 많은 병력의 규모에 가장 적합한 무기가 창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창 위주로 전술이 좀 발달했고, 일본은 칼이 발달했다는 건 뭐냐면 군단 단위가 아니라 몇백 명 단위의 소규모 백병전 위주로 전투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방 분권이잖아. 섬이라 가지고 지방 분권이거든요. 쳐맞아야 좀 권력이 강해진다 했지, 중심에. 근데 여기는 쳐맞는 일이 없지. 원자폭탄 두드려 맞기 전까지 한 번도 외침을 당해 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일본은. 이 차례 영웅연합군이 좀 태풍 때문에 흐지부지 물러갔지. 그래서 여기는 외부 위협이 없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야. 권력이 지방에 다 분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백병전 위주로 그래서 칼이라는 무기가 발달한 겁니다. 괜찮죠? 여튼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먼저 선방 안 칩니다. 불리하잖아. 우리가 유리한 이렇게 막 전투 스타일 같은 거 다 버리고 먼저 선방을 쳐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딱 두 개 나라만 역사상으로 선방 친 기록이 존재합니다. 어디겠냐? 고려랑 고려는 아니고 고구려랑 바레입니다. 왜? 여기는 어디 살고 있어? 만주 벌판에 살고 있잖아. 자, 만주 그러니까 너는 평야 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내가 막 딱 트여 있잖아. 이제 산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 위에 있으면 난 되게 안전하단 말이야. 근데 평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남이 먼저 나한테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너무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입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평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날 것 같은 건 무조건 선방쳐요. 이해가니? 그래서 고구려도 수나라 이전까지 다 분열돼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안전했거든. 근데 이제 수나라라는 통일 제국이 건드려졌네. 오씨 전쟁 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먼저 맞으면 선방 당하면 너무 아프겠지. 그래서 내가 먼저 선방 쳐. 영양한테 선방 칠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이 선방 치는 거 하고 나서 이제 1차 때 승리하고 2차 때 대규모로 막 엄청 쳐들어오거든요. 그게 네네네. 연락했습니다. 2주 동안 빠지는 건데 안 괜찮은데 그 영상 찍어주기는 좀 어쩌겠습니까? 그냥 찍고 있어. 안 괜찮지. 2주 동안 빠지는 거. 교환아 씨, 거로 들으라고 씨. 여튼 꼭 봐라 기원아. 뭐 인증 이거 이 영상을 봤다면 뭘 인증하라 그런가? 2주 후에 들어올 때 뉴스는 중간에 들어온 걸로 아시죠? 뭐가? 아니 규원이가 이 영상을 봤다는 걸 뭘 보면 확인할 수 있을까? 네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2주 후에 올 때 뭘 해라? 아 그거 뭐지? 그냥 최규한테 동영상 보내고서 조회수를 뜨고서 뭐 그것도 맞는데 여기까지 그냥 봤으면 좋겠는 거지. 다음에 뭐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부위하면서 2주 후에 입장하십시오. 내 영상을 봤다면 기억날지 모르겠네. 여튼 이거 하면 알겠지. 왜 부위하고 안 들어가면 그때 그거 하면서 알고 있으면 수업을 들은 거고 이 영상을 본 거고 모르면은 그죠. 여튼 그런 거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수나라는 통일 제국이잖아요. 그 6세기 말 국제 정세 수나라는 게 통일 제국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복수해야지 당연히. 복수해가지고 100만 병력을 끌어모았습니다. 100만 병력. 진짜 100만이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고 얘기 많은데 일단 편제상으로 100만이에요. 역사적 사료에 기록이 돼 있는 수치입니다. 뭐 비정투 병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겠지. 근데 어쨌든 진짜 100만 대군을 끌어모아가지고 온 거야. 이게 전 근대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전 근대. 나중에 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인구도 좀 많아진 상태고 그때는 뭐냐 그리고 총력전 형태로 흘러요. 국가가 이거 세계대전이잖아. 1, 2차 세계대전.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원된 총력전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 병력도 나와. 근데 이전에 이 100만 수치는 최대 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대 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많은 병력의 침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긴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대첩 중 하나가 살수대첩. 이것도 좀 웃겨요. 이게 뭐 어떤 양식이냐면은 수나라가 수양대입니다. 수양대 때 전국에 있는 병력을 막 바글바글 끌어모아가지고 100만 명을 쳐들어왔어. 근데 옛날의 전쟁은 어떻게 수행됐냐면은 성이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다. 우리는 특히나 산들이 많기 때문에 성 쌓고 막 이런 식으로 성끼리 연계하는 방어체제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전리장성. 그렇지. 천리장성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당나라랑 싸우기 전에 만든 게 천리장성이야. 그런 거 장성 체계를 만들어 놓는데 수나라가 딱 쳐들어와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석은 이거 깨고 채로 깨면서 하나씩 점령하면서 와야 돼. 이걸 점령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서 막 쭉 밀고 내려왔다. 그러면 뒤에 100만 대군이니까 보급로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보급력이 다 끊겨요. 그래서 병력이 많으면 다 좋거든. 다 좋은데 뭐만 하나 단점이냐면 기동력이 떨어지고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식량이 빨리 고갈돼요. 보급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뒤에 이게 적군을 남겨놓고 보급을 줄줄이 하면 다 끊기겠지. 그래서 정성은 원래 함락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고구려라 이 100만 대군하고 싸울 때 뭔 일이 있었냐면은 요동성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요동성에서 엄청나게 결사항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을 함락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막 당나라도 엄청 열심히 수나라도 엄청 열심히 노력했거든. 그래서 함락시킬 만하면 뭐 있냐면 항복 사절을 보냈습니다. 요동성에서 더 이상 못 버티기 때문에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절이 가가지고 항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항상 그 황제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항복 사절 논의하는데 한 며칠을 그러는 거지. 그래서 성이 무너졌을 때 다시 쌓고 다시 사절을 돌아오고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또 함락당할 만한 또 항복 사절 보내고. 이게 두세 차례 벌어지니까 보급 문제가 막 엄청 급해진 거지. 이게 수양제도 가오가 있잖아. 가오가. 그래서 항복 막 사절 오면은 따로 검토하고 뭐 그러나 막 이러면서 하다가 며칠 지나고 다시 성 쌓아주고 막 그런 경우가 반복되거든. 그래서 수양제가 빡쳐가지고 함락을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 함락을 못 시켜가지고 뭘 했냐면은 100만 대군 중에 30만 별동대를 꾸렸어요. 그래서 이전 전쟁은 나라가 전근대의 전쟁은 나라가 언제 멸망합니까? 나라가 언제 멸망한다고 생각하나? 쇠퇴할 때. 아니 쇠퇴할 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때 아닙니다. 황제가 잡히면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 그지? 그거는 원피스 대사고. 기억에서 잊혀졌으면 원피스 대사고. 왕이 잡히면 전근대의 전쟁은 패배해요. 그래서 왕작으로 30만 별동대를 꾸려가지고 어디로 지금 고구려 수도는 어디입니까? 평양으로 보내요. 평양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을지문덕이에요. 그치,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문덕이 한 게 약간 좀 비슷한데, 먼저 가가지고 정탐을 하러 가요. 30만 우중문 별동대 30만 대군을 맞아가지고 가가지고 아마 이것도 뭐 시간 끌기라거나 협상하러 막 동태를 살피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간 걸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을지문덕을 다시 돌려보내주고 여기 30만 대군에 몇 명이 참모가 있거든. 그중에 참모 한 명이 그냥 보내줬다가 처형당한단 말이야. 패전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전갈이 나중에 도착해요. 황제의 서신이 나중에 도착하는데 을지문덕이나 혹은 왕이 찾아오거든 절대 놔주지 말 것이라는 편지가 나중에 도착하거든. 근데 못 읽고 그냥 을지문덕 다시 돌려보냈다가 이 책임자 나중에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을지문덕이 갈 거라고 미리 얘기가 돼 있었던 것 같아. 가면서 이제 현황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좀 끌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을지문덕이 갔던 거예요. 그거 갔다 오고 나서 보고 나서 좀 이제 확신을 얻은 거지. 여기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사실은 이 살수대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역사서엔 잘 안 나오지만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호아라고 수나라 장군이 한 명 있거든요. 걔가 수군을 통해 가지고 얘한들한테 보급을 주기로 해서 30만 별동대한테. 근데 이 수군을 나중에 나오는 영유왕 때거든요. 영유왕이 아직 왕에 오르기 전에 장군으로 있으면서 이 수군을 극대시켰어요. 사실 이게 핵심이야. 역사에 잘 안 나오는데 얘네가 보급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어가고 있는 중인 거를 을지문덕이 보고 돌아와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유인책을 합니다. 을지문덕이 이 우중문이거든요. 우중문에 30만 별동대랑 7번 싸워가지고 7번 패배해요. 7전 7패합니다.
일부러 패배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평양성화까지 끌고 와요. 그래서 쫄쫄 굶은 상태로 이기니까 근데 계속 가긴 가는 거잖아. 이거 심지어 처음에 보급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이중 방치를 설치했거든. 요 수군도 보급을 하러 가기로 됐고 얘네들도 한 일주일치인가 식량을 다 짊어지고 가게 했어. 30kg 분량의 식량을 짊어지게 가게 했답니다. 너무 무겁잖아. 계속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식량을 다 빈 바구니만 들고 가, 빈 주머니만 들고 가고 다 식량을 땅속에 버렸대요. 요 30만 대군이 갈 때. 그러니까 보급이 제대로 안 되겠지. 그럼 쫄쫄 굶어 있는 상태가 된 거지. 그 상황에서 평양성화까지 끌고 간 다음에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성은 또 제일 단단한 왕성이잖아. 왕성. 제일 단단한 그 성인데 이 30만 대군이 쫄고 굶은 상태로 어떻게 전쟁을 수행을 해. 그래서 을지문덕이 딱 이제 시를 멋지게 보내는 거지. 그 하늘에 당신의 지략이 하늘에 닿고 이만 그대의 공이 높았으니 만족할 줄 알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멋진 시를 보냈습니다.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우신분이 아마 공포에게 빡쳤겠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 사실 이 상태로 30만 대군 굶어 죽고 가고 있고 패배가 확정된 상황인데 그래서 딱 이렇게 그 병력을 어쩔 수 없이 물리거든요. 그 상황에서 청천강이 있다고 그래요. 살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강도 좀 알아야 돼. 남동강, 중앙강, 청천강, 대동강인데 한 요쯤 왔을 때 여기서 이 30만 대군이 넘어가는 거를 뒤치기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병사가 제일 약할 때가 도강 중이야. 도강. 강을 건너갈 때 원래 군대는 진영 싸움이거든. 진영 싸움. 원래 그 깡패 100명이랑 군인 100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니? 깡패 100명이랑 그 전 근대의 그 엄청 낯질 잘하는 농부랑 일반 그 군사 100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얘네가 이겨. 낯질 잘하는 농부가 이깁니다. 근데 10,000명 대 10,000명이 돼. 누가 이겨? 군대가 이깁니다. 왜? 진영 싸움이에요. 단체전은. 그래서 내 위치에서 제대로 잘 지켜가지고 남이 오는 걸 막고 내가 이렇게 어택을 할 수 있는가? 그거 싸움인데 지금 진영이 가장 취약한 상태가 강을 건너는 상태, 도강 중인 상태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30만 5천 명 정도가 왔다 그래. 이 100만 중에 30만 5천 명이 와가지고 돌아간 인원이 이게 없어졌어요. 2천 몇 명 정도 돌아갔대요. 이해가니? 그래서 몰살률이 한 97%인가 98%인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대총총 하랍니다. 이해가요? 여기 탈수대첩입니다. 요거는 요 정도도 연도를 좀 외워두자. 요때 제일 잘 나갈 때니까 역사서 같은 거 썼던 거야. 이무진이 신집 5번. 기억나죠? 그래서 요 위치를 이거 좀 보면은 약간 을 같지 않니? 을자 비슷하지 않아요? 을. 쌤 추워요. 춥다고? 리모컨이 좀 안 졸려. 리모컨이 있냐 여기 원래? 있었는데 아, 쌤이 가져간 가져갔어. 나중에 추우면 다시 더우면 일어나고 있지. 살수대첩 우리나라 3대 대첩 얘기하고 있는데 씨. 근데 저게 뭐예요? 을 같지 않니 좀? 6월 2일 612년. 612년이. 살수대첩 몇 년 들어? 을지문도 생각하세요. 을 612. 살수대첩 612년이라고. 네. 괜찮니? 좋습니다. 쌤 여기 한글은 몇 쪽에 나오나요? 한글 여기 한끝 여기 2의 1단원. 2의 1단원. 신라의 삼국통일과 여기 고구려와 수화의 전쟁 살수대첩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니? 네. 그래서 1번은 살수대첩 적으세요. 1번 살수대첩. 1번 살수대첩 적으라고. 2번 온달전사. 신라랑 붙었습니다. 이문지는 신집 5번입니다. 신집 5번. 이 과정에서 그 신라가 한 대 쳐맞았잖아. 신라가 쳐맞아가지고 이게 1차 수나라 쳐들어간 거는 고구려가 먼저 선방 친 거였고, 그러고 나서 온달한테 쳐맞은 신라가 누구한테 요청을 했냐면 당나라한테 요청을 했어요. 당나라한테 고구려 좀 쳐달라고. 그래서 2차 살수대첩이 일어난 겁니다. 순서상으로 따지면.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영예왕 다음 왕입니다. 영유왕 때입니다. 영유왕 때 4번에 천리장성 쓰세요. 천리장성.
천리장성. 이거 구분해야 돼. 천리장성은 누구랑 싸운다고 만든 거야? 수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쌓았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왜? 당나라랑 싸운다고 만든 거거든. 용계송군이 그렇지. 수나라는 팔수대첩 위에 멸망합니다. 한 번 더 쳐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전쟁 무리한 토목공사 이런 거 하다가 무리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수양대 같은 대문합한다고 문합하고 대문화 정비하고 그다음에 고구려 쳐들어오고 이런 막대한 몇 차례의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수나라가 멸망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당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영유왕 때가 되면은 일단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이 천리장성 책임자로 누가 가냐면 연개송문이라는 인물이 갑니다. 5번 연개송문입니다. 자, 이 영유왕이라는 인물은 살수대첩 시기에 이 고수전쟁 시기에 아까 말했듯이 네고와의 수나라 수군을 몰살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왕자로 있을 때는 되게 막 전쟁도 많이 하고 이 왕 동생이었거든요. 영유왕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막 뛰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딱 자기가 왕이 되고 당나라가 딱 만들었을 때 이 전쟁을 더 이상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수나라 망하고 당나라가 세워졌을 때 국내 여론이 둘로 나눴어요. 친당파가 있고 반당파가 있거든요. 당나라랑 싸우자. 영유왕은 친당파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당나라에 좀 외교적으로 지도 같은 걸 전해줬다는 얘기도 있고 당나라랑 이전에 수나라한테 승전한 비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막 당나라가 허물라 그래가지고 허물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구려인들의 자존심에 약간 스크래치가 가는 그런 외교적인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도 우리가 고구려인데 수나라 멸망시킨 나라인데 그러면서 반당 세력이 누구 위주로 결집하냐면 연개송군 위주로 결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정치적으로 견제한다고 이제 저 변방으로 쫓아낸 거죠. 그래서 얘가 천리장성 책임자로 갔다가 여기는 좀 제일 천리장성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당나라가 싸울 거고 여기서 변방이잖아. 여기 또 제일 당나라에 좀 불만이 많은 싸울 위협이 크니까 여기는 좀 반당 세력이 많은 지역인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좀 세력을 키우고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연개송문의 쿠데타입니다. 괜찮니? 그리고 나서 영유왕이 죽고 외울 때는 연개송문한테 권력이 영유한 거잖아. 쿠데타니까 권력이 영유했다. 그래서 영양왕이 영양왕이 이제 연개송문 영유왕을 쫓아내고 나서 보장왕이라는 왕을 앉히는 거예요. 연개송문이 왕위를 보장했다라고 외우세요. 보장왕. 그래서 보장왕 시기에 어떤 전투가 있냐면 고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고당 전쟁 때는 안시성 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안시성 성주를 양만춘이라고 가르쳤거든. 그래서 해군 베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만춘 함이라고. 근데 이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후대에 나오는 당나라 저 이후에 나오는 소설책에 나오는 이름이래. 연극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양만춘이라고 나온답니다. 안시성. 중국에서 당태종이 되게 유명한 왕이거든요. 약간 태평성대를 이끈 여러 왕들 중에 하나야. 근데 당태종을 물리친 인물이기 때문에 안시성주가 되게 유명한데 얘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거지. 왜냐면 역사서에 안 남아있어. 소설에서 양만춘이라고 이름을 남긴 게 계속 후대로 물러져 와가지고 양만춘이라고 예전에 가르쳤는데 오늘은 그냥 이름이 모르니까 그냥 안시성주라고 가르칩니다. 안시성주. 요즘 누가세요? 그래서 안시성 전투의 양만춘 정도 옛날이긴 하지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영유왕 다음에 보장왕 때 고당 전쟁, 안시성 전투, 양만춘 이 정도 키워드를 알고. 예원아. 아까 고수 전쟁은 어떤 전투? 누가 활약했다? 고수 전쟁. 고구려랑 수나라랑 싸우고. 을지문도 무슨 전투였어요? 살수대첩. 수나라를 죽인 전투 이렇게 외우세요. 살수대첩. 612년 그렇죠. 나 고당 전쟁은 뭐야 그럼? 고구려랑 당나라랑 싸운 건 무슨 전투에서? 안시성 전투. 그렇죠. 양만춘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예전에는 양만춘이라는 이름 자체는 잘 안 나오지만 안시성주가 싸웠던 전투다. 그래서 고구려가 한창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누가 죽으면서 예전에도 장수왕 때 고구려 제일 잘 나가다 장수왕 죽고 나서 흐지부지 됐잖아요. 고구려가 연개송문이 사망하면서 지휘가 약화되는 거예요. 왜? 후계 구도를 좀 명확하게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연개소문 사후에 연남생이 첫째야. 첫째가 제대로 뭐 이렇게 권력 다툼 하다가 다른 애들이랑 권력 다툼에 패배하고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이랑 통째로 당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의 이 위기가 도래하는 거죠. 666 악마의 숫자로 연개소문 3학년입니다. 딸고 싶어. 괜찮니? 자, 여기까지가 7세기. 얼마네. 여기까지가 고구려 고수전쟁, 고당 전쟁이었고 백제로 내려간다. 백제는 6세기 말에 성왕 죽고 나서 좀 침체기를 겪어요. 침체기를 겪고 나서 무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발해 무왕. 그 발해 무왕이에요. 백제 무왕인데 이 무왕이 왕권 강화하려는 시도를 해. 이 성왕이 죽고 나서 백제가 되게 생태기를 겪었잖아. 그래서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요 익산천도를 나타내는 익산천도를 나타내는 절이랑 탑이 미륵사와 미륵사지 탑입니다. 이거 문화파트에 나온다 이거. 10분 남았다 10분. 자, 익산천도 시도. 근데 시도라는 거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네. 실패. 뭘? 뭐? 나 조용히 하고 싶어. 입 닫고 있잖아. 미륵사 아니 미륵사에 있는 탑 이름이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 미륵사지 석탑이 목탑 양식을 모방했다 그래서 미륵사지 모목석탑이라고 불러요. 미륵사에 있는 탑 이름이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미륵사는 절 이름. 익산에 무왕이 익산에 세운 절 이름이 미륵사야. 신라에서 제일 큰 절이 황룡사거든요. 민우야, 불국사. 신라에서 제일 큰 절이 뭐라고? 불국사. 미륵사. 미륵사. 아니 그 진우한테 황룡사. 황룡사 9층 목탑을 선덕여왕이 세워. 어떡하지? 불국사는 저 통일신라 시기에 가장 큰 절이고 통일 전에는 그 황룡사라는 절이 가장 큰 절이었어요. 그거랑 약간 백제의 제일 큰 절로 상징되는 절이 이 절이에요. 미륵사 절입니다. 신라에게 백제가 다시 부흥하려고 노력하는 미안스러운. 그래서 익산천도를 상징하는 여기 왕성도 짓고 했어. 근데 결국은 귀족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천도를 못했습니다. 익산천도시도 미륵사.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의자. 이름이 의자예요. 의자. 여기는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시호를 못 알았어. 그래서 이름이 의자입니다. 부여의자야. 부여의자. 그렇지? 자, 의자왕 때 신라랑 한판 뜨는데 이때 왕이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은 약간 느낌이 드라마도 막 방영되고 약간 문화국주 이미지가 있죠. 얘가 문화적으로 성행 중흥한 그런 왕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왜 그런 이미지가 있냐면 실제로 불교를 막 되게 부흥시켰거든요. 선덕여왕이. 싸움을 못해요. 싸움을 못해서 그래요. 전쟁에는 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근데 싸움 잘하는 왕이 최고 왕이었기 때문에 뭐 좋은 군주는 아니었죠. 대신에 그걸 이제 만회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교 중흥하거나 그런 설화들이 많이 남아서 이제 민간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왕이었다는데 선덕여왕이. 근데 의자왕이랑 백제랑 이렇게 뜬 거죠. 백제 의자왕이랑 신라 선덕여왕이 떴을 때 VS 했을 때 누가 이겼냐면 의자왕이 다 이겼습니다. 선덕여왕이 대패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뭐냐면 7번의 대야성 전투입니다. 대야성 전투. 7번 대야성 전투. 7번 대야성 전투. 자, 신라랑 그 고구려랑 고구려 백제 신라 당나라가 있을 때 그만 웃어. 괜찮니? 당나라랑 신라랑 동맹을 맺었거든. 근데 당나라랑 신라가 동맹을 맺은 이유가 있어. 자, 아까 676이었지. 676 해가지고 상호를 통일한 거잖아. 근데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윤도를 많이 안 하니까 예전에는 윷을 던진다는 거를 윷사위를 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윷사위를 놀다. 왜냐면 윷이 4개잖아요. 이게 그 자리 위자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억사자. 나무가 4개 있는 거예요. 이게 사자입니다. 윷 이거 하나를 사자라고 해서 윷사위 이거 하나가 위인데 이 4개의 위를 윷사위를 놀다. 이게 윷을 던지고 윷사위를 놀다 그래. 논다고 해. 642년에 이 유치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유사이 때 북쪽에서는 연개소문 쿠데타가 있어요.
연개성 쿠데타가 642년. 그럼 남쪽에서 뭔 일이 있냐면은 백제랑 신라랑 싸우는 대야상 전투가 642년. 그래서 뭘 할 거냐면 645년에 괜찮냐? 손 보면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지금 머리 아파 계속 딸 해서. 왜? 저 어떡해? 내가 어때? 그래서 645년에 안시성 전투가 일어나는. 얘기해봐. 이거 연개소문 쿠데타 이름이라니까 당나라가 어떻게 돼?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파랬지. 얘는 반당파였잖아. 당나라랑 싸우자는 주의였잖아. 그래서 저대로 놔두면은 좀 큰일이 나겠네 해가지고 당나라랑 고려랑 싸우는, 아니 고구려랑 당나라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안시성 전투가 3년 뒤에 있어요. 연개소문 쿠데타 3년 뒤에. 괜찮죠? 그러면 이 대야성 전투는 누가 청하는 거야? 신라랑 백제랑 싸우는데 누가 이겼다? 신라. 신라가 청하졌잖아. 신라가 대패한 거야. 여기서 안시성 전투에서 누가 패배한 거야? 아, 당나라랑 패배한 거야. 그래서 648년에 3년 통입니다. 642년에 대야전투에 신라가 패배하고 645년에 안시전투에 당나라가 패배하고 그래서 패배한 애들끼리 둘이 648년에 나당 동맹을 맺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니? 아니요. 아니요. 쉬는 시간에 물 마시고 하라 5분만 있다가. 여튼 그래서 대야전투 642년도 좀 외워두세요. 642를 놀다. 676을 외치게 되는 그런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요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45, 648 이렇게 간 거야. 괜찮니? 자, 8번 선덕여왕 때 있었던 사건들인데 선덕여왕 때 문화파트에서 뭔 일이 있냐면은 황룡사 9층 목탑이라고 요때 지어질 겁니다.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사는 지름한테 만들어진 거야.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예요. 그리고 분황사라든가 이거 문화파트 있다 나와. 분황사라든가 첨성대라든가 이런 거 다 선덕여왕 때입니다. 요거는 설화가 하나 있어요. 이거 당태종 때거든요. 선덕여왕 때가. 그래서 이 선덕여왕이 군사적으로 좀 무능한 왕이었잖아. 그래서 선덕여왕을 어떻게 좀 올려치게 하려는 이상한 몇 가지 설화들이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그 여러 설화 중에 이름 없는 모란꽃 설화라니 설화가 있어요. 이름 없는 모란꽃이. 향기 없는 모란꽃. 들어봤니? 모란꽃. 당태종이 선덕여왕한테 꽃의 씨앗이랑 냄새 없는. 그렇지 향기 없는 모란꽃. 그 꽃의 씨앗이랑 그 꽃 그림을 그린 그 족자를 같이 보냈어. 외교 사절이. 그래서 선덕여왕이 딱 보더니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필시 당나라가 내가 여성이라 가지고 정치적 카리스마 같은 거죠. 향기라는 건 의미하는 게. 그래서 카리스마가 없는 거라는 거를 비웃으려는 의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보고 아니 근데 이거를 그림만 보고 어떻게 씨앗이만 있는데 나비가. 꽃이 향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보니까 나비가 없는 것이다. 나비가 없는 걸 보니 이것은 필시 이게 카리스마가 내가 없다는 거, 여성 군주라는 걸 조롱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심어보니까 어떻다? 나중에 향기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선덕여왕님의 예지력은 대단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괜찮지? 그래서 어떤 요 절이 뭔 절이냐면은 향기로울 분자예요. 향기로울 분자. 향기 분자. 여기는 임금 황자입니다. 임금의 향기가 가득한 절이야.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좀 무능했던 여왕이니까 이런 식으로 불교를 진행하는 식으로 민식을 좀 수습하려고 한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첨성대도 그리고 원래 왕권이 약한 경우에 어디서 좀 권위를 따오려면 하늘에서 권위를 따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첨성대 별자리 관측하는 거. 왕의 권위가 하늘을 이제 읽는 뭐 그런 거죠. 별자리 읽고 말하는 거 천문학에 발달하는 거. 나중에 그 고려 태조 때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고구려 천문도 같은 거가 나올 거거든요. 문화적 법적으로.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늘에서 내 권위를 빌어 올려고 하는 거죠. 첨성대. 첫 여왕이라서 그래. 괜찮지? 자 그리고 11번에 나당동맹 쓰십시오. 나당동맹. 나당동맹은 진덕여왕 때 있었는데 뭐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라는 백제한테 깨지고 당나라는 고구려한테 깨져가지고 둘이 동맹을 했다. 순서가 어디겠냐 그럼 안시성 전투랑 그다음에 대야성 전투랑
그다음에 나당 동맹이랑 순서 이런 것도 모를 수 있겠죠. 안시성이 먼저, 아니 그러니까 대하성이 먼저고 안시성이 그 다음이고 나당 동맹이 그 다음이다. 이런 거. 왜 나당 동맹 한 번 깨지고 한 번 깨지고 그래야 나당 동맹이 맺어지니까요. 자 그리고 나당 동맹 맺어지고 나서 누가 먼저 멸망하는 거야? 백제가 먼저 멸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전투 뭐예요? 백제의 마지막을 결정지은 전투는 아까가 이제 신라랑 백제랑 싸우는 대하성 전투고 황산벌 전투. 황산벌. 네. 여기 왕이 이게 무슨 장군이 나오니? 그 계획. 계백 장군이 나오는 거죠. 뭐 이거는 초등학교 때 막 역사책 뭐 이런 거 보고 하면 다 계백 장군 500결사대 뭐 나오잖아 그런 거. 500결사대. 왕의 그 자기 가족 목 베고 막 나왔던 그 설화 3,000명. 3,000명 그거는 의정왕의 3,000궁녀고 자기 그 백제 마지막 500결사대가 마지막 전투를 하면서 계백 장군이 자기 부인이랑 자식들 목을 치고 오잖아. 살아서 신라의 그 노예가 돼서 치욕을 당하느니 나는 이제 뒤가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12번은 대하성 전투. 아니 황산벌 전투. 12번은 황산벌 전투. 그리고 태종 무열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 황산벌 전투가 있어요. 백제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태종 무열왕. 태종 무열왕은 사정부라는 관청을 설치합니다. 사정부. 감사한다는 얘기야. 그 외부 감사 그리고 뭐 사정 감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정부라는 거는 정치를 그 감독 관리 뭐냐 그 내정을 감독하는 그런 거를 감찰한다 그러거든. 이게 잘못을 저지르는지 아닌지. 감사원 그런 거예요. 그치 배웠잖아 사회에서. 감사기구야 감사기구. 사정부는 나중에 외사정이 나오나? 외사정? 지방감찰 나오네. 문무왕은 통일해가지고 영토가 넓어졌단 말이야. 외부의 그 관리를 파견하는 거 외사정이라고 그래. 여기는 내부 감찰이니까 사정부인데 왜 사정부 같은 걸 설치를 했어야 되냐면 얘가 최초 징골왕이에요. 징골왕. 북한과 적부하자 14번 징골왕. 징골귀족.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애들이었는데 최초로 징골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어디야? 자기 세력이 많이 없어서 내부 감찰